네팔 고카르나라는 마을에는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는 고춧가루와 배추가 팔리기 시작했고 동네 회관에서는 아저씨들이 감사합니다를 연습하고 있었죠. 심지어 염소 축사 옆에선 할머니들이 밥 먹었어요. 를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변화의 시작은 단 한 명의 소녀였습니다. 자막도 없이 한국 드라마를 통째로 외우던 그녀는 마을 최초로 한국어 시험에 도전한 유일한 여학생이었고 단 한 번의 결심이 마을 전체의 미래를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든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비롯되었죠. 어떻게 이 아이는 절망 속에서 한국어를 통해 희망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네팔의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한국어를 외우고 있을까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카트만두 외곽의 아주 작은 마을 고카르나에서 자란 소녀 아니샤 샤르마입니다. 이곳은 지도로 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산과 논, 흙길로 둘러싸인 평범하고도 조용한 마을입니다. 지금은 한국어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자란 집은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벽은 황토와 대나무로 만들어졌고 지붕은 낡은 함석으로 덮여 있었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틈 사이로 흘러들었고 장마철에는 방바닥까지 물이 차오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럴 땐 아버지가 바가지로 물을 퍼내시고 저는 양동이를 들고 한밤중까지 함께 물을 퍼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6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 2명의 오빠, 그리고 할머니, 저는 막내이자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선 너만이 희망이야. 넌 배워야 해. 공부해야 해.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저에겐 늘 무게감 있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살아가게 만든 힘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혼자 염소를 키우셨고 마을 사람들의 옷을 손으로 꿰매는 바느질, 일을 하며 집안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염소똥을 치우고 공장에서 바느질한 옷을 팔고 오시면 손은 늘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웃으시며 우리 아니샤는 꼭 배워서 좋은 곳에 가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근처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가셨지만 비가 오면 일이 없어져 며칠씩 집에 계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가족들은 그 분위기를 조심스레 눈치 보며 지냈습니다. 오빠 디페 씨는 가족 중 가장 먼저 외국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중국의 건설 현장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며 떠났지만 돌아온 것은 커다란 실망과 상처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여권도 일시적으로 압수당한 채 탈출하듯 돌아온 오빠는 그 후로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왜 항상 외국에서 상처받고 돌아와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마을 안에는 제대로 된 학교도 병원도 없었고 전기는 자주 끊겼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 학교까지 1시간 넘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맨발로 다녀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교복 대신 어머니의 오래된 사리를 잘라 만든 천을 두르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웃기도 했지만 저는 기죽지 않으려고 항상 더 큰 목소리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저희는 늘 하루 세 끼를 먹기 어려웠습니다. 밥 대신 고구마죽 야채국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콜라 한 병은 큰 명절 때나 마셔볼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가족이 나눠 마셔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모금 마시고도 남은 병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카트만두에서 중고 휴대폰을 사왔는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드라마 한 편이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화면 속의 사람들은 말도 빠르고 표정도 풍부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있었지만 저는 자막 없이도 그 말들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자.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당연히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고 했고, 마을 사람들은 여자애가 별 희한한 꿈을 다 꾼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큼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염소 2마리를 팔았습니다. 그건 우리 집의 가장 큰 자산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습니다. 너는 언어를 배워야 해. 이젠 기술이나 몸이 아니라 말이 무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작은 한국어 학원에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일을 돕고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2시간 이상 걸려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늘 밤이었고 집에 도착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언덕에 올라와 한국어를 녹음해 놓은 소리를 들으며 발음을 따라했고 드라마 속 문장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같은 짧은 표현부터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같은 긴 문장도 직접 써서 벽에 붙여놓고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EPS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마을에서 여학생이 EPS 시험을 본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고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가족을 위한 길이고 저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도전은 단지 하나의 소녀의 꿈이 아닌 마을 전체의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식사 시간마다 저에게 단어를 물어보았고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만든 한글표를 벽에 붙이고 누군가는 옛날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돌려가며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꿈의 중심에 있었고 제 어깨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팔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 손에는 여권과 EPS 비자가 있었고 제 머리에는 수없이 외웠던 한국어 문장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생각보다 더 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공항의 표지판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방송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진짜 외국인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와 처음 마주한 것은 너무나 깨끗하고 조용한 공항 로비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를 힐끗 보며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제 복장이나 피부색 때문이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괜히 몸을 움츠리게 되었고 다시 네팔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공항버스를 타고 제가 배정받은 경기도 남부의 한 공장 기숙사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맞이해준 사람은 인도 출신의 룸메이트 아룬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1년 먼저 한국에 와 있었고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냉정한 곳일 수도 있어. 하지만 진심은 통하니까 천천히 해봐요. 그의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서 일해야 했고 처음 보는 기계들과 매뉴얼,
빠르게 오가는 한국어 지시에 적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종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동료들이 저를 노려보는 듯한 시선에 마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희망의 끈은 있었습니다. 첫 주 금요일, 저는 공장에서 야근을 마친 후 우연히 공장 내 중간 관리자인 최성재 대리님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했더니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유창한 영어로 답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걱정 마세요. 다들 처음엔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후 성재 대리님은 종종 점심시간에 저와 함께 식사하며 한국어 단어와 공장 용어들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제가 단지 일하러 온 외국인이 아니라 노력하는 동료로서 봐주셨습니다. 또 다른 전환점은 EPS 사무소에서 만난 권미정 상담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서툰 서류 작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그녀는 다정한 미소로 다가와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아니샤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긴 그런 나라예요. 그녀의 그 말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받은 말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일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숙사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다시 보며 메모를 남기고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사전에 적었습니다. 룸메이트 아루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넌 진짜 장학생처럼 공부하네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회사에서 처음으로 저를 정식 회식에 초대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했고 한국식 숯불구이와 소주 문화, 빠르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다만 한 동료가 외국인인데 회식은 잘 오네 라는 말을 건넸을 때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농담인 줄은 알았지만 그 순간 제 자신이 이방인임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동료가 직접 김밥과 음료를 들고 찾아와 그날 말 미안했어. 나도 미국 가서 똑같이 당했었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중에 저에게 한국어 속담도 가르쳐주며 친구가 되어준 것은 저에게 있어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날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이사님과 그의 딸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사님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고 수아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안아주었습니다. 그 집의 밥상에는 김치, 불고기, 잡채가 차려져 있었고 이사님의 아내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네팔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 집처럼 느껴졌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나에게 생존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었어요. 이 말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전환점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친절한 동료, 성실한 상사, 한국의 정 많은 문화, 그리고 그런 좋은 인연들 덕분에 한국이 점점 낯선 나라가 아닌 내가 살아가는 곳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던 어느 날, 저는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시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오해가 만든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날은 공장에서 큰 프로젝트 마무리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신 중요한 자리였고, 저도 초대를 받아 무척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복을 닮은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삼겹살집이었고
저는 익숙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분위기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와 친분이 적던 한 남자 동료가 술을 마신 뒤 제게 무심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샤 씨, 여기까지 와서도 진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네. 외국인 티 좀 내지 그랬어요. 그 말은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단지 적응하고 싶었고 한국어도 예절도 열심히 배워왔는데 왜 그게 조롱처럼 들려야 했을까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웃는 척만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렀고 저는 기숙사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나서 보였을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닫혀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밝게 인사하던 공장 복도에서도 고개만 끄덕였고 점심시간에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식사만 했습니다. 성재 대리님도 저를 걱정하며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멀리 닫힌 문 뒤로 숨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 닫힌 마음을 다시 열게 된 건 바로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장에서 부품을 옮기다 실수로 기계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라인이 멈추자 매니저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최대한 설명하려 했지만 긴장과 두려움에 한국어가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고 매니저는 제게 왜 말을 못해요?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에요. 라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기계 옆에 주저앉아 마치 아이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저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수치심과 억울함,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저를 감싸준 건 뜻밖에도 그날 회식에서 저에게 상처를 준 그 남자 동료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저와 함께 앉아 식사를 했고 한국어 표현이나 회사 용어도 더 쉽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오해를 통해 멀어지기도 하지만 그 오해를 풀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 이사님 가족의 초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저번에 이어 제게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하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집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고 이사님의 8살 난 딸 수아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아니샤 언니 라며 팔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녹아내릴 듯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상에는 김치,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연신 잘 먹겠습니다를 외쳤고 이사님의 아내는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도 이렇게 잘 견뎌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식탁 위에서 저는 진짜 한국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마음, 배려, 진심 어린 초대, 그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배워온 언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방인이 아니라 연결의 다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다짐은 이후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2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일도 성실히 해냈으며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연결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약 기간을 마치고 다시 네팔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었고 다른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저희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네팔 고카르나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나 얼싸안고 울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껴안으며 우리 아니샤, 짜 어른이 돼서 돌아왔구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제가 가져온 짐보다 제 얼굴만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이 예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는 맞았어요? 언니, 이 단어는 뭐예요? 아이들이 제게 와서 한국어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한국에서 보내던 동영상과 글들이 SNS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고, 어른들은 아이들과 함께 저를 따라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마을 회관에 한국어 교실을 만들어 놓으셨고, 저의 어린 시절 방은 이미 작은 강의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선생님 되셨네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컥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명, 10명 정도만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10대 청소년뿐 아니라 40대, 50대의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과 문화, 예절, 실용적인 표현까지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니샤 선생님의 한국어 교실은 마을의 중심 공간이 되었고, 지역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미래를 여는 마을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우리 마을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 소식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샤 선생님, 온라인 수업도 가능할까요?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지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 존중하는 방법, 배려하는 사회의 의미,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EPS 준비반을 만들고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한국 기업들도 저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마을의 한국 기업의 지원으로 마련된 작은 직업교육센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한국식 제조업 기술 교육과 더불어 한국 생활 적응 훈련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자로서가 아닌 강연자로서 초청을 받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강연한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나에게 생존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제게 손을 내밀고 응원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함은 단지 제 경험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네팔에 있지만 한국과 네팔을 잇는 가교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아이들은 이제 저를 언니, 선생님, 롤모델이라 부르며 매일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문이 아니라 길이야. 그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너만의 세상이 열릴 거야. 이것이 제가 겪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 용기 내어 이야기해 주세요. 그 사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다리가 될 테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와 도전이 이곳에 연결되기를 바랍니다.